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광명에 사는 38살 윤서연입니다. 결혼 7년 차고 아이는 없지만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작은 단지하에 사는데 벌써 두 번째 장마철을 맞으니 벽지는 눅눅하고 곰팡이는 약으로도 안 잡히더라고요. 남편은 무역회사 영업 쪽이라 주말에도 전화가 울리는데 요즘은 새벽 회의에 출장까지 겹쳐 도저히 집 구경은 꿈도 못 꿨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혼자 나섰고 발품을 팔던 어느 날 그를 처음 만난 거예요. 이름은 지후. 처음엔 그냥 젊은 중개사였어요. 깔끔한 셔츠에 웃을 때 눈이 반달이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힘드셨겠어요. 요즘 전세씨가 말라서 마음고생도 많으셨겠네요. 이 동네에 괜찮은 집 제가 골라드릴게요.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쉬셨으면 해서요. 아, 저요? 혼자 보는 것보단 나아요. 아내분 감각이 더 정확하잖아요? 계약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일단 마음 편한 집부터 보러 가요. 낯설고 바쁜 동네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남자에게 마음을 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그런 경계는 늘 마음보다 한 발짝 늦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봄. 그 전세 계약은 단지 집만 바꾸는 게 아니었답니다. 결국 저는 집이 아니라 가정을 잃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하나의 매물을 보러 가기 위해 지우 씨와 약속한 장소로 나섰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옆에 있어야 할 일이지만 이번에도 업무가 바쁘다며 빠졌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일대를 돌다 보니 한두 번이 아니니 조금은 지치더라고요. 그 와중에 지우 씨는 늘 같은 말투였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조금만 더 둘러보면 진짜 괜찮은 데 나올 거예요. 이 근처는 도로 소음이 있어서 밤에 불편할 수 있거든요. 좀 더 안쪽으로 가볼게요. 매물 보는 일은 별거 없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지우 씨는 늘 정중했고 말이 느린 편인데 그 느린 말투가 오히려 사람을 안정시키는 면이 있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시며 잠깐 쉬자는 제안도 자연스러웠고 가벼운 농담 하나 없이도 이상하게 웃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요즘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이네요.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경계하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웃게 되는 걸까? 이 남자 앞에서. 처음 보는 집보다 처음 듣는 말투가 더 오래 남았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냥 부동산 투어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화를 이어가던 중이었어요. 평소처럼 주차장 옆 벤치에 앉아 다음 매물 위치를 검색하던 중 남편 이름이 불쑥 제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아, 저희 남편도 예전에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는 무조건 피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가볍게 말했는데 지우 씨가 고개를 살짝 들더니 멈칫하며 묻더라고요. 혹시 한태석 선배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태석이요. 헉, 설마 결혼하신 분이 그 선배님 아내세요? 그 순간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목덜미부터 얼굴까지 열이 확 올랐어요. 민망했지만 이상하게도 웃음이 났고 지우 씨도 따라 웃더라고요. 낯선 친절이라고만 생각했던 그가 남편의 후배였다니요. 제가 신입 시절에 정말 많이 도와주셨던 분인데 이런 인연도 있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죠. 근데 이제 보니까 좀 더 조심했어야 했네요. 그때 느꼈어요. 당황스러운데 어색하진 않았다는 거요.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내가 모르던 남편의 후배, 하지만 나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사람. 그와의 관계가 낯선 이상함이 아닌 이상하게 익숙한 신뢰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남편 몰래 안다는 비밀 같은 감정을 갖게 되었지요. 계약은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습니다. 몇 번의 매물을 돌고 결국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냈죠. 도배며 욕실, 채광까지 조건이 괜찮았고 무엇보다도 지우 씨가 딱 잘라 말했어요. 이 집 다시 안 나올 조건이에요. 이걸로 가시죠. 순간 망설였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도 없었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은 더 이상 지우 씨와 집을 보러 다닌다는 핑계를 계속 만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어깨 언저리까지 퍼졌거든요. 서류를 작성하고 잔금 날짜까지 조율한 뒤 그는 계약서를 가지런히 접어 제게 건넸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집을 구해서 마음이 편하시겠네요. 네, 덕분이에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그저 중개사일 뿐인데요. 하지만 좋은 집은 좋은 사람이 사야 하잖아요. 그 말이 조금 묘하게 들렸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단지 거래 상대를 높여주는 빈말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잠깐 그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쳤을 때 그저 서류를 넘겨주는 동작이었는데 그 감촉이 오래 남았어요. 따뜻하거나 무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묘했어요. 잘 사셔야죠. 이젠 진짜 시작이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웃었습니다. 그의 말은 정리였지만 제 마음은 아직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정리된 우리 사이, 하지만 아직 감정은 서명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집은 마련했지만 마음은 아직 갈 곳을 못 찾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비가 올 듯 흐린 오후였어요. 전세 잔금 정리를 위해 다시 찾은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도배와 장판 냄새가 남아 있더라고요.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또 빠졌고 결국 저는 혼자였죠. 괜찮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그 집 안에서 혼자 지우를 다시 마주할 거라고는 마음이 괜히 울렁거리더라고요. 잠깐만요. 여기 앉아도 돼요? 지우가 창가 쪽 새로 들여놓은 접이식 의자를 가리키며 묻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펴놓은 계약 서류 옆에 커피 두 잔이 놓였고 문서보다 그의 손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동네 진짜 좋아요. 집도 잘 나오셨고요. 지우는 말끝마다 웃음을 걸었는데 그 미소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게 저 스스로가 이상했답니다. 커피잔을 들며 손등이 스쳤는데 순간 얼음처럼 식은 제 손끝이 그의 체온에 젖듯 말았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먼저 뺐지만 그는 웃기만 했죠. 괜찮아요. 떨리시나 봐요. 어머,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심장은 저를 배신하듯 뛰고 있었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든 서류는 끝났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집을 나서고 싶지가 않았답니다. 지우가 창문을 닫으려 일어섰을 때 바람이 스르르 커튼을 밀었고 그 뒤로 그의 손이 제 뺨을 닿기 전 잠깐 망설였어요. 다 끝났네요. 계약도 2년도. 그는 말했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손목을 감싸 쥔 순간 말이 멈췄고 숨이 잠시 막혔어요. 그 손길은 억지스럽지도 빠르지도 않았는데 묘하게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거든요. 그가 다가오는 걸 피하려 했던 건 아니에요. 단지 제 안에서 이건 안 돼라는 목소리가 너무 작게 울렸던 거죠. 허리를 감싸 안은 그의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 몸이 먼저 그 체온을 받아들이고 있었답니다. 가까워진 이마, 닿을 듯 말 듯한 숨결, 그리고 입술이 제 턱선을 스치며 이건 죄예요. 그가 속삭였어요. 몰라요. 그냥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고 그의 입술이 곧바로 제 목선 위를 더듬듯 내려왔습니다.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리며 드러난 쇄골. 그 위로 그의 손등이 닿았고 저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허리 아래까지 감싸 안긴 채 몸을 실어 안기니 그의 등허리와 등줄기가 제 손가락 사이를 채우듯 떨리고 있었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려왔던 손짓이었고 저 역시 그 흐름에 무너지듯 기댄 거였어요. 커트 지퍼가 뒷부분에서 내려갈 때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고 그의 손이 허벅지를 지나 발목까지 내려오며 스타킹을 걷어내는 동안 제 입술은 그의 입꼬리에 닿았고 그는 몸을 틀어 가슴 위쪽을 스치며 포개졌습니다. 숨소리조차 겹쳐진 채 그는 제 귀끝에 입을 대고 이건 잠깐이 아니에요. 저는 오래 참았어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지우 씨 말은 잘리지 않았고 감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비어있는 그 집, 이사도 오기 전인데 이미 누군가의 체온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가 저를 침대가 아닌 거실 매트 위로 부드럽게 눕히며 속삭였죠.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요. 제 손은 그의 머리카락을 감싸 쥐었고
그의 손은 제 등줄기를 따라 올라왔다가 다시 허리를 감싸며 제 엉덩이를 쥐었어요. 처음의 키스보다 더 깊숙한 키스는 제 턱선을 지나 목 아래까지 마치 기억을 새기듯 이어졌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잠금날. 그날 저는 계약서보다 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창밖의 흐림은 여전히 우리를 가려주는 듯 했어요. 그저 하루의 실수였다 말하려 했지만 사실은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제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전셋집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을 내어주게 된 것 같습니다. 이사하고도 연락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집에 생긴 문제 때문이라 둘러댔지만 마음은 이미 핑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AS 요청이라는 말 아래 숨겨진 건 사실 지우라는 사람을 다시 보고 싶다는 감정이었죠. 남편은 여전히 늦게 귀가했고 저는 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불을 끄고 혼자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 반복 속에 초인종 소리 하나가 유일한 기대가 되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고칠 건 다 고친 것 같아요. 지우가 수도 밸브를 닫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제가 좀 민망하네요. 자꾸 괜히 부르는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요즘은 오히려 불러주셔야 제가 좀 숨통이 트이거든요. 그는 언제나 말끝을 가볍게 남겼고 그 안에 묻힌 진심을 찾으려 애쓰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마주 앉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는 일이 더는 어색하지도 불편하지도 않았지요. 거실에서 잠시 마주 앉아 있는 것뿐인데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가 그걸 원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집을 아는 것, 나의 생활에 스며든다는 게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느꼈거든요. 그날 지우는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 제 일상에서 자꾸 떠오르세요. 그 말이 들린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고 제 심장은 천천히 고동을 높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웃고 있었지만 그 아래엔 깊은 망설임이 있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말의 여운을 입술에 물고 고개만 숙였어요. 혼자 있는 밤이면 저는 휴대폰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고 지우가 보냈던 메시지들을 되짚으며 한 글자, 한 이모티콘까지 분석하고 또 되새겼습니다. 이건 그냥 예의일까? 진심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 2시가 지나 있었어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지우와의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날들이 이어졌고 문득 거울을 볼 때마다 제 표정이 이상하게 부드러워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중이라는 걸 저는 알아채고 말았어요. 그와의 만남은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은 이 집처럼 조용하고 무섭도록 안정돼 있었어요. 지금껏 무너지지 않았던 선이 언젠가는 또 사라질까봐 그게 조금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문자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집은 깔끔했어요. 이제 막 이사한 지 한 달 남짓, 택배 박스는 다 정리했고 거실에는 푹신한 러그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뭔가 덜 채워진 듯한 공간이었죠. 그 허전함은 어쩌면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감정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낮인데도 커튼을 반쯤 쳐놓은 건 햇살이 너무 환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굳이 선명히 보이길 원치 않았던 것들이 있었을지도요. 지우 씨, 물 마실래요? 얼음은 없는데. 제가 먼저 말을 꺼낸 건 이 정적이 조금 위험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지우는 유리컵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컵을 손끝으로 받는 그 느낌이 괜히 신경 쓰였어요. 컵 유리에 닿은 손가락 마디, 무심한 듯한 그 손바닥 온기가 제 손등을 스쳤을 뿐인데 왜 그렇게 오래 남았을까요? 오늘 집 참 예쁘네요. 깔끔하고 따뜻하고. 아직 부족하죠. 아직 커튼도 다 못 달았고. 근데 그런 게 더 좋아요. 완벽한 것보다 지금처럼 조금 어설픈 모습이 오히려 사람 냄새 나고요. 지우의 말은 그냥 던진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어요. 누군가에게 오랜만에 이런 말을 들으니까요. 남편은 언제부턴가 집을 수리할 곳으로만 봤거든요. 지우는 저를 사는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이 차이가 나를 이렇게 흔드는 걸까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으니 유리컵 사이로 손이 닿을 듯 말 듯 시선도 의식도 애매하게 엇갈렸어요. 그런데 웃긴 건 와인을 꺼내온 사람은 저였다는 거예요.
점심인데 무슨 와인이야 생각하면서도 냉장고 문을 열었고 마치 그걸 핑계 삼아버린 기분이었죠. 와인 마셔도 돼요? 지금 한 잔쯤 어때요? 일도 다 끝났는데. 지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말없이 잔을 채웠어요. 잔을 부딪힌 건 아니었어요. 그냥 들고 있다가 한 모금씩 마셨죠. 그런데 그 침묵이 점점 묘하게 변했어요. 더는 말이 필요 없다는 의미로 바뀌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이었어요. 잔을 놓자마자 지우가 살짝 몸을 태웠고 제 옆에 기대듯 앉았어요. 그러곤 아주 천천히 제 얼굴을 바라봤죠. 시선이 부드럽게 흐르다가 제 입꼬리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한마디. 오늘은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가볍게 미끄러졌어요. 입술이 닿는 순간 저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감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가벼웠고 미안할 만큼 조심스러웠고 그러다 입술이 입술을 감싸 안는 그 짧은 순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입꼬리를 따라 턱선으로 이어지던 그 입맞춤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위로였고 확인이었어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 허리를 감싸며 천천히 등허리를 따라 올라갔고 블라우스 자락 사이로 닿는 손끝이 저를 숨죽이게 했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만두자 마음은 말하고 있었지만 몸은 아니었어요. 블라우스 단추 하나가 풀릴 때마다 멈출 수 없는 감각들이 쌓였어요. 지우의 입술이 목선 아래 쇄골을 훑으며 다시 제 입술로 올라왔을 때 숨소리가 무겁게 섞였어요. 손끝이 허벅지를 스쳤고 제 손도 지우의 셔츠 자락에 닿았어요. 어느새 우리는 서로를 붙잡은 채 그대로 소파에 반쯤 기대어 있었고 숨소리가 겹쳐지며 공간을 채웠어요. 귀끝으로 지우의 숨결이 닿았고 그가 말했어요. 계속 이럴 순 없어요. 아시죠? 응,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너무 커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단지 몸이 먼저 반응했고 감정은 너무 나중에 따라왔어요. 입술이 떼어지고 나서야 다시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상하죠. 우리 아무 말도 없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 침묵이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달걀찜에 물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푸딩처럼 몽글몽글해야 맞지만 오늘은 왠지 그보다 더 부드럽고 흘러내릴 정도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어쩐지 제 손끝에 맥이 풀려 있던 탓인지 간이 맞는지조차 확신이 없었지요. 식탁에 수저를 놓으며 이 사람은 모르겠지. 내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지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맛있네. 근데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남편은 무심히 묻고 저는 애써 웃으며 그냥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고 싶었어요라고 말했지만 웃음이 억지로 당긴 실밥처럼 입꼬리에 걸렸어요. 어쩌면 달걀찜이 아니라 저 자신이 흘러내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매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젠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지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예전에 말씀하신 수도꼭지 교체 기사 안 오면 제가 봐드릴게요. 저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근처세요? 라고 되묻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앞까지 다녀간다며 가볍게 웃는 지후의 메시지를 보며 왜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지우는 늘 그렇듯 환한 얼굴이었어요. 무겁지도 않은 공구 상자를 들고 머리를 살짝 넘기며 말했죠. 형도 형수님을 모르실 거예요. 전 알아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언제 가장 예뻐 보이는지. 저는 그 말을 외면하려 했지만 귓속까지 울리는 속삭임의 손끝이 저절로 떨렸어요. 이게 죄책감이라면 너무 따뜻하고 기분 좋은 감정이었죠. 지후 씨, 그만해요. 우리 지금 그만 돌아가야 해요. 그렇게 말한 건 분명 저였는데 입술은 말려 있었고 눈빛은 붙잡고 있었어요. 지우가 잠시 멈칫했지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그럴 거면 형한테도 더 따뜻하게 하셨어야죠. 지금처럼 웃지도 않고 말도 짧게 하고 그러면서 왜 저한텐 자꾸 눈 마주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죄책감이란 건 애초에 마음이 남아있는 쪽에서나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마음이 기울었는데 그걸 붙잡는 감정은 죄책감이 아니라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서며 다음엔 연락하지 말아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조차 나약했어요. 지후는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죄책감이 문제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건 마음이 움직였다는 증거잖아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무너졌습니다. 내가 무얼 붙잡으려 했는지, 어디쯤에서 발을 헛디뎠는지, 이젠 분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지금 이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만큼은 그 사람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죄책감이 나를 붙잡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죄책감을 핑계로 그를 더 떠올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모든 걸 다 잃고 난 후에야 우리가 언제부터 이 길로 들어섰는지 알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늦지 않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차창을 타고 흐르는 햇빛이 바닥에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지하 주차장 한편 비어있는 구석에 차를 세우는 손끝에 작은 떨림이 있었어요. 멈춰진 엔진, 잔잔한 공기, 그리고 우리가 앉은 공간은 어떤 말보다 먼저 체온이 흘렀습니다. 지후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었고 저 역시 조용히 안전벨트를 푸는 손이 조금씩 느려졌어요. 가까이 있지만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리. 그게 오늘의 감정이었습니다. 형수님, 아니죠. 오늘은 그냥 나경 씨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피식 웃었지만 속은 편치 않았어요. 경계란 것이 애초에 있었던가 싶을 만큼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나눴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매번 이런 자리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인지, 되돌릴 수는 없는 건지, 그래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걸 보면 진심은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지후 씨, 오늘은 그냥 말 없이 있어줘요. 아무 말 없이. 그는 말 대신 제 손목을 잡았고 그 순간 머릿속에 혼란이 사라졌어요. 뺨을 타고 흘러내리듯 하는 머리카락이 이마에 걸렸고 지우가 살며시 그것을 귀 뒤로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그 말, 오늘 하루만 믿을게요. 입술이 맞닿은 건 아주 천천히였어요. 조심스럽고 망설였고 그래도 결국은 닿았지요. 떨림이 입술 끝에 남았고 그의 손이 제 허벅지 위를 스치듯 얹혔을 땐 심장이 두근거리며 귓가를 울렸어요. 손목을 감싸던 온기가 더 깊은 곳으로 번져가고 있었고 그가 상의 단추를 천천히 풀어내며 말했어요. 이 공간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잠갔어요. 그 말을 듣자 숨이 막혔고 동시에 안심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등받이에 기댄 제 등을 따라 손끝이 미끄러졌고 배꼽 근처까지 닿은 그 온기에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괜찮아요. 이젠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말보다 눈빛이, 숨소리가 더 솔직했어요. 종아리부터 천천히 쓰다듬듯 올라오는 그의 손길에 저는 다리를 살짝 모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릎 뒤를 타고 올라오는 숨결, 허벅지와 허리 사이 그 경계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그가 셔츠 자락을 걷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렇게까지 떨릴 줄은 몰랐어요. 저는 대답 대신 지후의 손등에 제 손을 포겠어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어요. 다시 입술이 닿았고 이번엔 망설임 없이 깊숙이 강하게 서로를 빨아들였어요. 제 손이 그의 목선을 타고 올라가 머리카락을 움켜쥐는 순간 지후는 작은 신음과 함께 저를 무릎 위로 끌어올렸어요. 제 다리가 그의 허벅지를 감싸며 앉게 되었고 그 자세에서 우리는 숨소리 하나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경 씨, 지금 너무 예뻐요. 그가 속삭였고 저는 손가락으로 그의 턱선을 따라 스쳤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본능 같았고 그 본능 안에서만큼은 제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발목이 무릎 위로 걸치며 옷자락이 들렸고 창밖 햇빛이 차 안을 잠시 비췄을 땐 그 잠깐의 빛조차 부끄러웠습니다. 지후 씨, 이런 우리 괜찮을까요? 그는 입꼬리를 살짝 말아 올리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 순간이 다예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의 물음은 없었습니다. 손바닥이 등을 타고 흘렀고
셔츠 너머 속옷의 끈이 살짝 풀리는 느낌에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 위쪽을 타고 내려온 손끝이 다시 허리 아래로 내려왔고 등줄기에 닿은 체온에 전율이 일었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그를 원했는지, 얼마나 바보 같은 죄책감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지금 멈추면 후회할 것 같아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말을 맞댔어요. 눈을 감고 입을 다시 맞추고 그렇게 우리는 차 안에 한낮을 삼켜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장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시간, 그리고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감정의 끝.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불륜이라는 단어에만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는 세상에 발을 디딘 날을 인정하고 싶어졌으니까요. 다 잊고 살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르던 제 손이 한순간 멈췄어요. 예뻐 보일 이유도 없는데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우와의 만남이 끊긴 지 일주일, 단 한 통의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맴돌던 기억만 벽에 붙은 얼룩처럼 자꾸 보이고 사라지지 않았지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온종일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전세집 세입자 전입신고가 마무리됐다는 알림을 받고서도 기쁨보다는 허전함이 먼저 찾아왔거든요. 오후가 될수록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무기력해졌고 이유도 모른 채 휴대폰만 계속 확인했어요. 메시지 하나 남아있지 않은 채 알림은 조용히 꺼져 있었고요. 그렇게 초저녁 무렵 지후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익숙한 말투였지만 낯설 만큼 단정한 문장이었어요. 형이 눈치챈 것 같아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기도 전에 프로필 사진이 사라졌고 곧장 탈퇴한 사용자로 바뀌었어요. 순간 핸드폰을 놓친 제 손이 무릎 위로 툭 떨어졌고 고요하던 방 안에 진동음 하나 없이 정적만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눈치를 챘다고? 제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제게 묻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는데 어제도 그저 피곤하다는 말만 했는데 아니, 어쩌면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까? 수많은 가정이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돌았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기에 저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지만 얼굴엔 피곤함 외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애들 자. 응, 다 잤어. 수고했어. 당신도 자. 그렇게 툭 건넨 말 한마디에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남편의 기척도 문 닫히는 소리도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끝났다는 걸요. 우리 둘의 관계도 저 혼자 꾸었던 환상도 남겨진 것은 이제 침묵뿐이었습니다. 다 늦게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전세 계약서를 정리하다가 중개인 이름 옆에 적힌 한지후라는 이름을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무심코 넘겼다가 다시 돌아온 눈길, 손끝으로 이름을 문지르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지후, 혹시 그 지후야? 혼잣말이었지만 그의 직감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류를 단박에 눈치챘습니다. 등줄기가 싸늘해졌고 숨을 들이마시는 그의 소리가 평소보다 길어졌거든요. 이 중개사, 내가 계약했던 그 사람이야? 응. 왜? 대학교 때 내과 후배 이름이랑 같아서. 그럴 수도 있지 뭐. 흔한 이름이잖아.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남편은 곧장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익숙하게 SNS 앱을 켰고 검색창에 한지호를 입력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죠. 프로필 사진 하나에 멈춰 있는 그의 눈빛, 저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똑같이 생긴, 아니, 그 지후였으니까요. 이 사람 맞아. 너랑 집 보러 다녔다는 그 중개사. 그래, 그럴걸? 야, 진짜 그 지후네. 예, 나 알지. 내 결혼식에도 왔었어. 그는 순간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얼굴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고 뭔가 억제된 충격. 그는 당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더니 컴퓨터를 켜고 계약서를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조용히 증거를 모으는 그 밤, 저는 방문 너머에서 머리를 감다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도 드라이기 돌리는 소리도 나지 않는 집안에서 그의 키보드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려왔거든요. 긴 문장들, 클릭하는 소리, 캡처하는 듯한 빠른 마우스 움직임. 제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는 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자기야, 씻었어? 응. 근데 나 좀 피곤하네. 먼저 잘게. 그래, 먼저 자. 그의 눈은 여전히 모니터를 향해 있었고, 저는 뒤돌아 나오는 걸음마다 무릎이 휘청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두 끝났다는 생각이 밀려왔지만,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예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남편의 고요한 반응은 폭풍이 몰려오기 전의 적막함과 같았으니까요. 이 집에서 이 부부의 침묵은 그 어떤 고성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렇게 모든 퍼즐은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퇴근하며 뭐 먹고 싶어? 묻던 사람은 사라졌고 무표정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원래도 말이 적은 편이었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귀에 박히는 듯했죠. 전 그 침묵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말 한마디가 없다는 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오늘은 된장찌개 했어. 아침에 마트 갔다 왔거든. 그래. 내일은 당신 좋아하는 소고기국 끓일까? 맡길게. 남편의 대답은 짧았고 끝에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존재만 유지하는 느낌이랄까요. 전 말끝마다 조심스러워졌고 걸음 하나조차 조용히 움직이게 됐어요. 마치 내가 터지기 직전의 풍선 같았고 남편은 그 풍선에 바늘을 대지 않고 지켜보는 사람 같았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요? 아니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없어도 돼. 아니야. 이건 말해야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단 말 지금 왜 하는데? 질문 같았지만 대답을 원하지 않는 말이었죠. 그건 지금 말하지 말라는 경고였고 나는 이미 알아라는 선언이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 스마트폰도 보지 않았고 외출 시간도 묻지 않았으며 늦게 들어가도 전화 한 통 걸지 않았어요. 다만 밥은 꼭 차려져 있었고 빨래는 말없이 널어져 있었고 세제는 항상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엔 분명한 칼날이 있었어요. 무심한 손길, 차가운 등줄기, 마주치지 않는 눈동자. 저는 매일 죄인처럼 조심스레 움직였고 눈치를 보며 대답했고 남편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알아. 다 알아. 그 말이 나왔을 땐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차라리 소리라도 질러줬으면 싶었으니까요. 근데 말 안 할 거야. 나까지 무너지긴 싫으니까. 그 말이 그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고발보다 더한 침묵의 복수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 집안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고 저는 그 차가운 공기에 매일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묻지 않음으로써 저를 파괴하고 있었고 저는 그 침묵에 무너지지 않으려 매일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겠지요. 남편의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 야근이야 한마디라도 남겼겠지만 이제는 알림도 없었어요. 핸드폰 화면에 떠있는 배터리 부족 메시지와 말라가는 저녁 식사만이 그의 빈자리를 대변했죠. 아침엔 말없이 나가고 밤엔 조용히 들어와 바로 방으로 사라지는 루틴. 그건 분명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같이 사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그의 양복에서 낯선 향이 느껴졌어요. 전에 쓰던 향수와는 다른 계열이었죠.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 누구 만나고 있어? 하지만 입술이 얼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젠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응. 밥 데워줄까? 됐어. 먹고 왔어. 문답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밥상은 차려지지 않았고 그가 벗어놓은 외투 위로 저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얹었어요. 그게 저의 마지막 역할 같았거든요. 아내라는 단어는
이제 공기 중에만 남아 있었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체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나 그만두면 안 될까? 혼잣말처럼 내뱉었는데 대답은 없었어요. 나도 힘들어. 진짜 힘들어. 조용히 눈물이 났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바닥에 기대 앉은 채 아주 오래도록 울었어요. 남편은 제 무너짐을 못 본 척했습니다. 아니, 아예 안 본 걸지도 몰라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제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무너지고 있었고 누가 먼저 손을 놓을지 기다리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말이 없어도 이별은 시작됐습니다. 침묵으로 물든 방 안에서 저는 하루하루 희미해졌고 그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 사람에게 무관심이 이별보다 잔인한 방식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매일 밤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집은 남았지만 가정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돌이켜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끝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관계였고 시작부터 틀린 걸 알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지우와 마주친 날, 제 심장은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돌아서야 했는데 제 발걸음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부터 다시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수님, 아니, 이제 그렇게 안 부를게요. 나경씨, 지하주차장 한켠, 폐쇄된 상가, 옆 부석진 주차라인. 낮이었지만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고 조용한 그곳엔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우가 탄 SUV 뒷문이 열렸고 아무 말 없이 그 차 안으로 들어가는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엔 애틋함보다도 갈증 같은 게 숨어 있었어요. 왜요? 갑자기 제가 묻자 그는 대답 대신 제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느닷없는 입맞춤, 차가운 손바닥에 닿는 뜨거운 입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피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 감촉이 전보다 더 익숙해진 내 피부는 그대로 붙잡혀버렸죠. 마지막일지도 몰라서요. 그냥 오늘까지만. 지우는 천천히 제 허리를 감싸며 자신 쪽으로 이끌었고 등받이에 등을 댄 제게 조심스레 몸을 기대었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머리카락을 넘기고 귓불을 살짝 스쳤을 때 저는 그 손길이 미웠지만 그리웠어요. 턱선 아래 목선을 따라 내려온 그의 입술이 쇄골 끝자락에 닿자 억눌렀던 숨소리가 무너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저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그가 말했을 때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셔츠 단추를 움켜쥐었습니다. 한 개, 두 개. 단추를 끌어내릴수록 제 안의 이성도 함께 무너졌고 그 순간 제 치마 자락이 무릎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의 손은 허벅지를 타고 무릎 뒤쪽까지 미끄러졌고 그 손끝이 스타킹 위로 올라올 땐 심장이 고막까지 쿵쾅거렸어요.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경 씨였으면. 그 말에 입술이 닿았고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입맞춤은 깊었고 입안의 온기와 손끝의 미열이 동시에 번져나갔습니다. 그의 손이 등허리를 따라 올라오다 등줄기를 쓸었고 저는 그 순간 다시는 이 사람을 외면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엉덩이를 감싸며 바짝 당겨 앉히는 그 움직임에 차의 서스펜션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하이힐이 바닥에 또각 떨어졌을 때 신발이 아니라 제 마음이 벗겨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우 씨, 그만해요. 숨소리마저 떨리던 그 순간 저는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셔츠 사이로 닿는 맨살, 그 온기를 부정하면서도 오래 눌러 있었죠. 밀쳐내는 건 아니었고 안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시간을 멈추듯 버텼습니다. 왜요? 오늘까지만이라면서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이미 많이 망가졌어요. 지우의 손이 멈췄고 그의 숨소리도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조용한 차 안, 우리가 그렇게 어정쩡하게 껴안은 채 멈춘 건 육체가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선을 넘는 것보다 돌아서는 게 더 아픈 일이란 거요. 고개를 떨군 지우가 묻지 않아도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람이 스쳤고 허벅지에 남아있던 그의 체온이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고 그도 창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끝났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을 너무 멀리 가져와 버렸다는 거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그제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집은 완성되었습니다. 옷장이 들어오고 식탁이 자리를 잡고 침대 머리맡엔 간접 조명이 켜졌습니다. 바닥에 널려있던 박스들도 모두 사라졌고 커튼은 햇살을 부드럽게 걸러내며 거실 한편에 놓인 화분조차 제자리를 찾은 듯 조용히 숨쉬고 있었어요. 제가 원했던 전셋집, 제가 원했던 안정은 분명 이 공간 안에 있는데 정작 제 마음만은 이 집 어디에도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사라진 이후 남편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들어오고 가끔은 맥주 한 캔을 들고 소파에 앉으며 고생 많았지 라고 말도 건넸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렇게 낯설 수 있다는 걸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따뜻한 말이 죄책감처럼 내려앉았고 제가 되돌릴 수 없는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괜찮아. 이 집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 남편의 말이 거짓은 아니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미 무너진 가정의 중심에서 전 한참을 방황했고 제 손으로 불씨를 꺼뜨렸던 여자예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망가진 사람. 식탁 위에 놓인 머그컵을 바라보다가 문득 지우가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형도 형수님을 모르실 거예요. 전 알아요. 그 말은 제게 그 어떤 말보다도 오래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줬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흔들려 버렸다는 사실. 저 스스로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저는 감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삼 깨닫고 있어요. 조용한 오후 혼자 있는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집을 얻은 게 아니라 가정을 잃은 거였어요. 모든 걸 갖췄지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이 감각. 여백처럼 남은 이 공간에서 저는 지금도 매일 허공을 붙잡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이 아니라 제 마음의 중심을 다시 데우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또 반성해야 할 시간입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하지만 실수 위에 다시 실수를 얻는 순간 그것은 파괴가 되고 말아요. 전 지금이라도 늦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집에서 다시는 경계를 넘지 않고 단 한 번이라도 제 선택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 집은 텅 비었지만 다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낯선 손끝이 처음 내 허리를 스쳤던 날 숨조차 삼키지 못하고 나는 가만히 있었죠. 그건 실수였다고 내 안에서 외쳤지만 입술은 떨리면서도 그 사람을 더 원했어요. 사랑이면 안 되는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알죠. 근데 왜 그 순간에 나 거부하지 못했을까요? 사랑이었다 틀림없이 그날의 체온 그날의 입맞춤 서툴지만 애틋했던 그 사람의 두 손이 아직도 내 허벅지를 기억해요. 잘못이란 걸 알아도 난 거기서 벗어나질 못했죠. 그게 사랑이었기를 그 사람도 날 원했기를. 비어있는 집안 그 사람과 마주 앉았죠. 커피 대신 와인 한 모금 그리고 정적 속 눈빛
속삭이듯 말했죠. 형수님 웃는 거 예뻐요. 그 말에 난 스르르 셔츠 끝을 풀었어요. 목선을 따라 입술이 닿을 때 나는 그를 미워할 수 없었죠. 등줄기를 타던 손길 벗어나는 건 이제 나 자신에게 미안했어요. 사랑이었다 정말로 그날의 속삭임 손가락 사이 침묵마저 설렘이던 그 사람의 입꼬리가 지금도 내게 꿀을 간질이죠. 죄였다는 걸 알면서 우린 너무 멀리 와버렸죠. 그게 사랑이었기를 한순간의 불꽃이었기를. 지금 나는 혼자 남아 텅 빈 집안에서 묵고 있어요. 그 남자 그 순간 정말 날 사랑했었나요?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40을 앞둔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사람으로서 한 남자의 아내이고 사회적으론 부족함 없는 생활을 유지하는 여자라 소개될지도 모르겠지요. 주중엔 필라테스를 다니고 주말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계절 한정 케이크를 고르고 가끔은 남편 회사 사람들과 어울려 와인을 마시기도 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를 항상 배려했고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사람이라며 늘 저를 믿어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믿음이 주는 편안함보다 나날이 무뎌지는 긴장감 없는 사랑에 익숙해지고 있었고 그 틈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다른 관계를 허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끝을 맺게 되는지 그 진실의 끝을 함께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사연은 제 인생을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기억해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낸 생일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던 그날이 사실은 모든 균열의 시작이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평범한 아침 인사와 향이 진한 백합꽃에서 시작됐습니다. 생일 기념으로 뭐 하고 싶어? 오늘 하루는 내가 주인공이야. 남편이 건넨 그 말은 매년 반복됐고 그가 들고 있던 백합은 여전히 짙은 향기를 품고 있었지만 그 꽃을 내가 좋아했던 적이 있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해졌지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였고 괜한 말을 덧붙여 분위기를 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우리 그냥 조용히 식사나 하자. 너무 요란한 건 피곤하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예약했던 레스토랑을 취소하고 동네에 있는 단정한 한식당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저를 배려했고 저는 그 배려에 감동하는 대신 어느 순간부터 의심을 먼저 떠올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는 내가 피곤해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커피 한 잔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었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말하기도 전에 계산을 먼저 끝내주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행동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오늘처럼 내 손목 위에 다른 남자가 채워준 시계를 찬 채 남편과 나란히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라면 그 질식감은 손끝까지 저려올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이 관계를 어디까지 유지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저는 아직 안 들켰다는 그 조마조마한 안도감에 기대어 하루를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엔 뭘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겠지. 응, 기억 안 날 정도면 좋은 날이었겠지.
그 짧은 대화가 끝난 직후 조수석에 둔 가방 안에서 진동이 울렸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핸드백을 열어 핸드폰을 확인했지요. 그 화면에 뜬 건 아주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 거야? 저장된 이름은 없었지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있었고 그 순간부터 나는 남편과 보낸 하루보다 그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오늘이 더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내 얼굴이 이렇게 두 개가 됐을까? 하나는 남편 앞에서만 웃고 다른 하나는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초조해하는 얼굴. 불륜남 일민혁은 감정으로 저를 흔드는 사람이었고 조용히 다가와 무너질 듯한 타이밍에 말을 던지는 방식으로 마음을 자극했지요. 반면에 불륜남 이재현은 언제나 확신에 찬 표정으로 카드와 선물을 건넸고 그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요. 한 명은 눈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다른 한 명은 손끝을 잡게 만들었으니 어느 쪽이 진심인지 구분조차 흐릿해졌던 거였습니다. 감정은 한 사람에게만 가야 해요? 민혁은 술기운이 조금 오른 얼굴로 그렇게 말했어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그날 저는 그 문장을 듣고도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 제 핸드폰 안에는 재현이 보낸 명품 라인업 사진이 도착해 있었으니까요. 가죽의 윤기를 확인한 후에야 입을 열었고 그때는 이미 감정이라는 단어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이상적인 얘기잖아요. 현실에선 잘 안 되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혁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어요. 그 표정이 서운해서였는지 포기해서였는지 그 순간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는 담배를 꺼내 들고 창밖을 향해 몸을 틀었지요. 그 움직임 하나가 나를 놓아주려는 듯 느껴졌고 이상하게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날 버려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안도하는 자신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입니다. 재현은 그 다음 날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 주 백화점에 새로 들어온 컬렉션 봤어.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말끝에 웃음이 섞인 목소리였고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잠시 거울을 봤습니다. 어쩌면 그는 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소유하고 싶어 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요.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감정은 위로가 됐고 돈은 도망칠 시간을 벌어줬으니까 그 둘 사이에 있는 나는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예뻐서 자꾸 사고 싶어져. 너 말이야. 재현의 농담 같은 진담에 저는 웃는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민혁의 말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감정으로도 돈으로도 벗어나지 못하는 내 삶은 결국 그들 중 누구도 완전히 놓지 못한 채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흔들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던 거지요. 저는 그날 여느 때처럼 계획된 하루를 살고 있었고 호텔 입구 앞에 멈춰 선 제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를 지나며 고개를 숙였고 그 짧은 인사에도 얼굴이 붉어질까봐 일부러 고개를 더 숙였지요. 재현이 알려준 층수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립스틱은 조금 짙게 발랐고 귀걸이는 작지만 반짝이는 걸 골랐어요. 가방 안에는 향수 하나와 핸드크림 그리고 남편이 사준 화장품 샘플이 든 파우치가 그대로 들어 있었는데 그 안에 손을 넣을 때마다 두세 개가 충돌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추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보고 싶다는 욕망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윤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끝방 앞에서 재현이 팔짱을 끼고 기대 있었습니다. 그는 셔츠 두 단추를 풀고 있었고 왼손엔 룸카드가 들려 있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왔네. 내가 이렇게 순순한 스타일인 줄 몰랐는데. 그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단순히 웃어 넘기지 않았습니다. 나도 나한테 실망스러워. 그래도 이런 날엔 좀 솔직해지는 게 예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그의 옆을 지나쳐 방 안으로 먼저 들어섰지요. 그는 뒤따라 들어오며 문을 닫았고 닫히는 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럽고 조용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와인은 이미 버킷에 담겨 있었어요.
재현은 와인을 꺼내 따라 주었고 저 역시 망설임 없이 잔을 받아들었지요. 에어컨 바람은 차가웠지만 방 안 공기는 묘하게 눅눅하게 달아 있었고 서로가 입을 열지 않아도 된다는 그 침묵은 오히려 서로의 의도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언어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눈빛. 그가 내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을 때 저는 미소를 머금은 채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생각 같아요? 방금 당신 손이 내 허벅지까지 올라간 생각요. 그는 잔을 들다 말고 웃었고 저는 그 웃음이 만들어내는 주름을 본 순간 그가 얼마나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지 알 수 있었지요. 살아있는 기분 든다며. 그럼 오늘은 내가 널 좀 더 살게 해줄게. 그 대사가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며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은 죄책감이 아니라 생기처럼 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잔을 내려놓고 내 앞으로 다가왔고 손등이 내 팔을 따라 올라오다 어깨까지 닿았어요. 입술이 마주치기 전 우리는 서로를 마치 한 번도 모른 사람처럼 바라봤지요.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채 시작한 관계였기에 이 침묵이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말보단 이게 더 중요하잖아. 그런데 너무 조용하면 지루해지잖아요. 내가 재미없는 여자처럼 보이나요? 그렇게 받아치자 그는 웃으며 내 허리를 감았고 우리는 서서히 침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구두를 벗으려던 순간 그가 무릎을 꿇고 직접 벗겨주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대접 좀 해도 되지.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기대돼요. 침대에 앉아 구두를 내려다보는 내 눈빛이 흔들리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애써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그는 천천히 내 다리를 만지며 정말 예쁘다는 말을 반복했지요. 그 순간 저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옷을 벗기는 이 손길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는 셔츠를 벗었고 저는 블라우스를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몸과 몸이 맞닿기 전까지는 늘 한 겹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피부에 닿은 손바닥의 온도, 귀 옆을 스치는 그의 숨결. 눈이 마주치는 순간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었어요. 침묵이 좋다더니 이렇게 말 없는 남자는 처음이네. 지금 말 안 하는 게 더 솔직한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밀었고 침대에 눕힌 채 위에서 내려다보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고 그 다음부터는 굳이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 우리가 나눈 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사랑보다 더 강렬했다면 그건 아마 현실 때문이었을 겁니다. 현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단단하고 빽빽했기 때문에 그 틈을 뚫고 들어오는 이 부정함이 오히려 숨통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남편 앞에 서기 전까지는요. 옷장 안에는 아직 택을 떼지 않은 원피스가 한 벌 걸려 있었고 그 위엔 남편 카드로 결제한 쇼핑백이 무심히 얹혀 있었습니다. 460만 원. 정확히는 470만 원이었고 할인 문구가 빨간 글씨로 붙어 있던 상품이었지만 제가 그 옷을 고른 이유는 세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옷은 재현, 아니 불륜남이가 보냈던 링크에서 처음 봤던 라인업 중 하나였고 제가 고르기 전에 이미 어울릴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 순간 그 옷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보상처럼 느껴졌고 그가 말한 선물이라는 말 속엔 아주 교묘한 동의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결제는 남편 카드로 했고 포인트는 내 이름으로 적립했으며 나는 그 모든 행위를 당연한 순서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카드 알림 떴네. 무슨 큰 거 샀어. 세일이었어. 오히려 안 사면 손해 같아서. 그래. 요즘은 뭐든 비싸니까. 그 대화는 식탁 위 커피 잔만큼이나 맹맹했고 남편은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 미소가 왜 더 따갑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는 여전히 나를 믿고 있었고 나는 그 믿음을 남용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죄책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도 머릿속엔 재현이라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지요. 그리고 그날 오후
민혁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요즘 왜 자꾸 멀어져? 나만 진심 아니었어. 불륜남일의 말투는 항상 조용하지만 마음을 긁었고 그 말 한 줄에 포함된 서운함과 기대, 애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알림을 눌러보지도 않고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그를 향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이미 판단은 끝나 있었던 겁니다. 답 좀 해주면 안 돼? 너한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후속 메시지가 울렸지만 나는 그 순간 자꾸 옷장에 걸린 옷을 떠올렸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그 옷을 입으면 얼마나 달라질지를 상상했어요. 그 상상이 너무 선명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조차 흐릿해졌습니다. 죄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적할 때 비로소 존재하는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민혁에게서 전화가 온 건 한낮이었어요. 햇빛이 벽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던 시간이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있다가 한참을 망설였죠. 전화기 화면엔 아무 이름도 뜨지 않았지만 진동의 떨림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벨소리를 2번 지나치고 3번째에서야 통화를 눌렀어요. 그냥 얼굴만 보면 안 될까? 그 짧은 말이 오히려 길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속눈썹이 가볍게 떨렸고 눈을 한 번 감은 채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텔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죠. 조명은 반쯤 꺼져 있었고 복도는 희미한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으며 카운터는 무인이라 누구 하나 얼굴 보지 않아도 체크인이 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저도 모르게 손을 내려다봤어요. 어젯밤 바른 핸드크림이 아직 손등에 남아 있었고 목덜미엔 향수가 살짝 스며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남편과는 아무 상관없는 디테일이라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혁이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고 셔츠 소매는 걷혀 있었으며 단추는 2개 풀려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 역시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트를 벗어 의자에 툭 걸쳤고 눈길은 한 번도 그를 피하지 않았죠. 진짜 보고 싶었던 거야? 아니면 그냥 허전했던 거야? 제가 그렇게 묻자 그는 코웃음을 치더니 말없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 순간 오히려 더 안심이 됐습니다. 익숙한 손길이라는 건 생각보다 더 위험하거든요. 너 요즘 더 예뻐졌더라. 다른 사람 눈엔 더 그래 보이나 봐. 그 말에 그는 짧게 웃었고 저는 고개를 기울인 채로 그의 셔츠 소매를 감싸 쥐었어요. 천천히 한 발 다가섰고 그가 먼저 내 입술을 건드렸을 땐 이미 2번째 단추까지 풀려 있었죠. 입술이 닿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정지되는 것 같았고 우리는 서로의 숨을 훔치듯이 키스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목선을 따라 내려오다 쇄골 아래에서 멈췄을 때 저는 숨을 멈췄고 그대로 뒤로 물러나 침대에 앉았어요. 지퍼 내려줘.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땐 이미 허리를 약간 태워선 상태였고 민혁은 무릎을 꿇은 채로 제 스커트 뒷부분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지퍼 이빨이 천천히 갈라지는 소리, 그 낯선 기계음이 방 안을 채웠고 그 소리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다시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어요. 지퍼가 끝까지 내려간 후 그는 제 셔츠 아래로 손을 넣었고 손바닥이 등줄기를 따라 천천히 위로 올라갔죠. 속옷에 훅을 푸는 동작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고 저는 살짝 앞으로 숙인 채로 숨을 고르다 다시 그를 바라보며 너 오늘은 어디까지가 진심인데?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말고 끝나고 물어봐. 대답해 줄 테니까. 그 대답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도 정확해서 더 위험했죠. 그가 먼저 무릎을 벌렸고 나는 그의 다리 사이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양손으로 내 허리를 감싸고 바지 단추를 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눈을 감았어요. 피부와 피부가 마주칠 때 느껴지는 익숙한 체온, 허벅지가 닿고 엉덩이를 감싸는 손길. 모든 게 순서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어떤 대사도 없이 그저 밀고 당기고 기대고 흔들렸습니다. 발목에 걸린 스타킹을 벗기던 순간 그가 제 다리를 입술로 훑었어요. 그리고 입술은 무릎 아래를 맴돌다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왔고 그때 나는 짧은 신음을 참지 못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내 허벅지를 간지럽혔고
손은 등 뒤에서 다시 속옷을 완전히 벗겨냈어요. 나는 그의 옷깃을 잡고 위로 끌어올렸고 침대에 등을 붙인 채 눈을 떴을 땐 이미 벽시계가 각도를 달리하고 있었죠. 그날도 이랬지. 입 맞추고 아무 말 없이 겹쳤었잖아. 응.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좀 더 미련하게 하고 있어. 왜? 오늘은 내가 나한테서 진짜 떠날까봐. 그 말은 애원 같았고 동시에 분노 같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의 입술에 다시 입을 맞췄어요. 이번엔 깊고 오래 이대로 끝나버리면 괜찮겠다고 느낄 만큼 무섭게 솔직한 키스였죠. 침대 위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이 사랑은 아니라고 말할 자신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욕망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는 채로 반복된 몸, 잊혀지지 않기 위해 서로를 삼키는 듯한 호흡. 그리고 어느 순간엔 그가 나를 완전히 삼킬 것 같다는 공포와 쾌락이 동시에 밀려왔고 나는 눈을 감은 채로 숨을 참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오늘 내가 또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전화할 거라는 걸. 그리고 나도 그 전화를 다시 받을 거라는 걸. 그게 사랑이든 습관이든 이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니, 사실 한 번도 끝났던 적이 없던 거죠.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몸을 뒤척이며 일어난 나는 거울을 보기도 전에 거실로 걸어 나왔고 그 순간 남편이 커피잔을 들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인사 대신 조용히 나를 바라봤고 그 시선이 오래 이어진다는 걸 느낀 순간 심장이 아주 살짝 그러나 분명하게 두근거렸지요. 요즘 표정이 좀 달라졌어. 잘 웃던 사람인데 웃는 게 좀 어색하달까. 그 말에 나는 짧게 웃어 보였고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는 걸 거울을 보기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면 더 수상해 보일까봐 다시 남편을 마주 봤습니다. 그런가? 나도 잘 모르겠네. 그냥 좀 피곤했나 봐요. 그 대답은 준비한 것도 생각한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커피를 마시는 내 손끝은 약간 떨리고 있었고 남편은 그 흔들림을 못 본 척하듯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나는 다시 한번 웃어 보이며 자리를 피하려 했고 욕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제야 내 얼굴에 묻은 흔적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목선 아래 살짝 굵어진 자국, 왼쪽 눈 밑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마스카라의 잔흔, 그리고 입술 끝에 남아있는 미세한 붓기까지요. 물로 얼굴을 덮어 씻어내려 해도 그 감촉은 지워지지 않았고 특히 어젯밤 그가 내 손목을 움켜쥐던 순간의 온도는 지금도 마치 타투처럼 남아있었어요. 샤워 후 거실로 나오기 전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잠금 화면엔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고 이름은 저장돼 있지 않았지만 문장은 익숙했지요. 우리 진짜 미친 짓 하는 걸까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데 오래 걸렸고 손가락이 진동을 끊기 전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고 해야 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메시지는 물음이 아니라 자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일 있어? 문자 보면서 멍하니 있더라. 남편이 다시 말을 걸었고 나는 숨을 들이마신 뒤 광고 문자였어요. 요즘 이런 게 자꾸 와서 짜증나네요. 아무렇지 않게 웃었고 남편도 의심하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는 다시 내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나경아, 요즘은 내 눈이 예전 같지가 않아. 뭐랄까 숨기고 있는 눈빛 같아. 그 말이 심장에 툭 하고 박혔고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어요. 그 시선의 끝에서 다시 내 손목을 바라봤고 아까 닿았던 그 사람의 손과는 전혀 다른 온도를 떠올렸습니다. 다르다는 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었고 무섭다는 뜻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나를 지금 이 순간 숨게 만든 건 그가 아니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몸에 남은 흔적은 의외로 쉽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백화점 3층 프라이빗 쇼룸 안내를 받으며 걷던 그 길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거울 앞에서 스카프를 고르는 척하며 그가 따라 들어오는 발소리를 등으로 느끼고 있었죠. 직원이 안내해준 피팅룸은 커튼 하나로만 가려진 공간이었고
나는 그곳에 들어선 순간 이미 오늘 무언가가 벌어질 거란 걸 알았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뒤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이 옷이 나을까, 벗긴 후가 나을까. 그가 그렇게 말하며 커튼을 스르르 닫았고, 닫히는 소리보다 먼저 느껴진 건 허리를 감싼 손이었습니다. 내 몸이 반사적으로 움찔했지만 피하진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그의 손은 블라우스 너머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고, 나는 숨을 들이마신 채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오늘은 벗긴 쪽으로.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손끝은 단추를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느렸지만 의도는 확실했고, 방 안의 공기는 확연히 달아올랐습니다. 셔츠가 어깨를 타고 미끄러져 내릴 때 그는 나를 뒤에서 안은 채로 입술을 목 뒤에 붙였고, 나는 그 입술이 뜨겁기보다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이건 익숙함도 아니고 애틋함도 아닌 그저 벗기는 것에 집중된 감각의 연결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손이 바지를 푸는 동안 그는 손등으로 내 허벅지를 훑었고, 커튼 아래 틈으로 보이는 그림자 하나에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멈춤은 잠시였고 그는 다시 움직였어요. 피팅룸, 처음이지. 여기 조명 생각보다 야해. 그 말에 그는 작게 웃었고, 나는 그의 입술을 거울 너머로 바라보며 손끝을 세웠어요. 허리에 걸쳐 있던 속옷이 무릎 아래로 흘러내릴 땐 나는 입술을 깨물었고 손을 벽에 짚었으며, 그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어 들어올 땐 커튼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 외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날의 나는 벗겨지는 사람이 아니라 벗기는 쪽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나를 만지면서도 바라보면서도 말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외려 명확한 대사보다 더 선명했어요. 그 짧은 피팅룸 안에서 옷보다 먼저 벗겨진 건 결국 마음의 경계가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타이밍 그 자체였다는 걸 깨달았지요. 민혁에게서 전화가 온 건 이틀째 무시한 끝이었어요. 저는 식탁 위에 커피를 올려두고 핸드폰 화면을 올려다보면서 받을까 말까를 몇 번이나 반복했지요. 어차피 지금 받지 않으면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이름이 뜨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사실이 이미 이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걸 말해주는 듯 했거든요. 요즘 나 피하죠. 그는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렇게 물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운함이 뚜렷했어요. 한 박자 늦게 숨을 내쉰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정신이 없어서요. 다음에 봐요. 그 말이 나가고 나서야 왜 그렇게 차가운 느낌이 드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이 없었고 몇 초간 침묵이 이어졌죠. 그럼 다음은 언제야? 내가 정해줘. 기다릴게. 그 한마디는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고, 저는 커피잔을 입에 댄 채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일이 좀 정리되면 연락할게요. 미안해요. 거짓말이었죠. 정리해야 할 일은 따로 없었고, 정리하고 싶은 건 오히려 그와의 관계였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을 때 제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두 개의 감정을 동시에 품고 있으면서도 그중 어느 쪽도 명확히 선택하지 못하는 얼굴이더라고요. 민혁은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인데, 나는 그 진심을 지금껏 계속 외면해왔고, 그 외면이 드디어 상처로 돌아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사랑해서 이런 건가요? 그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도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그 문장은 고백보다 절망에 가까웠고, 마치 고발이라는 두 글자의 감정적 시초처럼 느껴졌지요. 그때부터 저는 민혁이 언젠가 감정을 폭발시킬 수도 있겠다는 불안을 아주 작고 뾰족한 가시처럼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어요. 불 꺼진 골목, 가로등이 반쯤 나간 담벼락 끝에 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걷는 내내 가방끈을 손가락으로 계속 감았다 풀었다를 반복했고, 그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와 겹쳐질 즈음 손끝에 감긴 끈이 끊어질 듯 당겨졌어요. 입을 열 생각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그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은 채 허리를 벽에 기대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제발. 내가 입을 열었을 땐 이미 두 발이 골목 한가운데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말, 오늘로 네 번째야.
민혁의 대답은 짧았지만 너무도 정확해서 발끝이 땅에 닿은 채로 굳어졌지요. 그는 한 발 다가왔고 나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좁은 벽 사이로 골목바람이 지나갔고 그 바람 사이로 그의 손이 내 손목을 휘감듯 붙잡았을 때 나는 그 손길에 저항하지 않은 채로 오히려 눈을 감았습니다. 손목은 너무 쉽게 잡혔고 내 어깨는 벽에 밀려 기대졌고 등줄기를 따라 미세하게 땀이 맺히는 그 찰나 그의 입술이 내 턱선을 스치며 귀끝까지 올라왔어요. 숨결 하나가 목선을 타고 흐를 때 나는 고개를 돌리긴 했지만 그건 피한 게 아니라 더 정확한 위치를 내준 거였죠. 여기서 이러는 거 미쳤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냥 우리 같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 대답은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의 입술이 다시 내 입술을 덮었습니다. 그 키스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나 너무 익숙해서 반복 같았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셔츠를 움켜쥐며 가까이 몸을 끌어당겼어요. 손등이 내 가슴 위를 스치며 올라왔고 나는 그의 손가락 사이에 내 손을 끼워 넣었죠. 그 접촉이 말보다 깊은 감정을 건드렸고 서로 말하지 않아도 지금 뭘 원하는지 얼마나 많이 밀었는지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내 허리를 감싸며 뒤쪽으로 끌어당겼고 나는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그에게 매달리듯 팔을 뻗었죠. 내 스커트 자락이 허벅지를 따라 천천히 올라갔고 그의 손은 무릎 뒤를 쓸며 내 발목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엉덩이를 타고 위로 올라왔어요. 그 순환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숨을 길게 몰아쉬었고 그는 내 입꼬리를 핥듯 훑으며 이마를 내 어깨에 묻었지요. 담벼락에 비친 그림자가 겹쳤다가 떼어질 때마다 나는 이게 마지막이기를 바라면서도 지금 끝나지만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정신 아니에요. 우리 둘 다. 그래서 더 진심이야. 그의 말이 떨어질 즈음 나는 이미 블라우스 단추를 2개나 푼 상태였고 그 손길은 가슴 위쪽을 지나 쇄골 아래까지 확실히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벽에 부딪힌 팔꿈치가 저릿하게 아팠지만 나는 그것마저도 감각의 일부처럼 받아들였어요. 바닥엔 내 스타킹이 반쯤 말려 있었고 민혁은 내 발끝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죠. 그 감각은 예상보다 더 민감했고 나는 한 손으로 그의 뒷덜미를 잡은 채 다리를 들어 그의 허리에 감았어요. 그는 숨을 들이쉬며 나를 담벼락 쪽으로 완전히 끌어안았고 나는 입술을 떼지 못한 채 몸을 밀착시켰죠. 한쪽 손은 그의 뺨에 다른 손은 그의 허리 뒤쪽에 닿아 있었고 그 틈에서 우리는 그 어떤 감정도 구분하지 않은 채 그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벽에 긁힌 손가락이 아렸고 입을 열면 목이 마를 정도로 숨이 거칠었어요. 그 와중에도 그는 속삭였습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일 거면 제대로 기억하게 해줘. 나는 대답 대신 입술을 그의 가슴에 붙였고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를 그대로 입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골목 한가운데서 우리 둘은 마지막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골목에서 벗어나 걸음을 옮긴 순간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앞서 걷고 있었고 나는 몇 발짝 뒤에서 그를 따라갔죠. 구두굽 소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똑똑하고 울릴 때마다 방금 전 그의 숨소리와 손끝이 떠올라 귓가가 다시 붉어졌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그의 뒷모습만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걸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될까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마디라도 하면 끝이 안 날 것 같았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민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나는 그 거리만큼 멈춰섰고 눈치 없이 울리는 교통신호음을 들으며 손에 남은 체온이 아직 식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돌렸지만 시선을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깊게 박혔습니다. 나는 그 짧은 눈빛 속에서 잘 지내도 아니고 다시는 보지 말자도 아닌 아주 모호한 인사 없이의 작별을 보았습니다. 파란불이 켜지자 그는 그대로 길을 건넜고 나는 길을 건너지 않았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그토록 가까웠던 우리 사이의 간극을 너무 쉽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았죠. 민혁은 빠르게 멀어졌고 나는 그가 다시 돌아볼까봐 일부러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옷을 갈아입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가방은 여전히 어깨에 걸려 있었고, 목덜미엔 아직 그의 입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손으로 가리려 했지만 그 감촉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끝난 거지. 이제 정말. 혼잣말로 중얼였지만 그 말에도 확신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다시 부르면 또 와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민혁은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어요. 그럼에도 그날 이후 나경의 SNS를 몇 번이고 들여다봤고, 오늘도 바쁘다는 뻔한 말이 어떤 남자의 품 안에서 나왔을 거란 상상이 자꾸만 손끝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고, 그 숨이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창가로 걸어갔죠. 나경의 아파트 단지는 놀라울 만큼 조용했고, 오후 3시쯤 그녀는 택시를 갈아타기 위해 커튼을 치고 나왔어요. 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가방을 맨 그녀의 모습이 한때 자신에게 웃으며 안겼던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 없었죠. 그는 그대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카메라 렌즈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셔터 소리는 이상할 만큼 무감정하게 울렸어요. 이제 나 혼자만 망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 말은 조용한 주차장 안에서 들릴 듯 말 듯 터졌고, 그가 그 말을 하며 손끝으로 사진을 넘기던 장면은 마치 뉴스에서 본 누군가의 복수극처럼 차갑고 정교했죠. 그는 폴더 하나를 만들고 날짜별로 정리된 사진을 거기에 넣었어요. 그 중엔 피팅룸 앞에서 찍힌 흐릿한 실루엣도 있었고, 밤의 골목을 빠져나가는 나경의 옷차림도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주저하다 사진 몇 장을 고르고 그걸 메일에 첨부했습니다. 전송 완료. 그 메시지가 뜨자마자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테이블에 앉아 경찰서 고발 방법을 검색했어요. 화면에는 증거자료 준비, 불법 촬영 주의, 혼인 파탄 유도 주의 같은 차가운 조항들이 나열돼 있었죠. 그는 그걸 한 줄 한 줄 스캔하듯 읽으면서도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깨닫는 척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은 지금 누군가를 벌주려는 게 아니라 함께 무너지자는 전제 아래 가장 확실한 타이밍을 고르고 있다는 걸. 현관벨이 울렸을 때 나는 늘 그렇듯 택배인 줄 알았어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문을 열었고 낯선 남성 2명이 경찰 신분증을 꺼내 들었지요. 최나경 씨 맞으시죠? 고발장 관련해서 사실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멎는 느낌이 들었고 입도 떼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내민 회색 봉투 위엔 고발인 강민혁이라는 이름이 정확히 인쇄돼 있었고,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맨 앞장엔 짧고 딱딱한 문장이 인쇄돼 있었고, 그 아래로 여러 장의 사진이 차례로 첨부돼 있었습니다. 모텔 복도에서 재현과 함께 나오는 장면, 차 안에서 머리를 넘기며 웃는 내 표정, 골목에서 서로의 어깨를 감싸던 순간까지 그 모든 장면이 구도와 각도를 달리하며 반복되고 있었어요. 사진은 누가 봐도 우연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고 누군가의 인내와 집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본인은 혼인 중인 상태에서 특정 남성과 지속적이고 은밀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고발인은 현장에서 수차례 이 장면들을 직접 목격하였고 시간과 장소가 명확히 기재된 사진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가정은 파탄에 가까운 위기를 겪고 있으며 민사상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나는 한 줄씩 천천히 읽어 내려갔고 그 문장들 속에 있는 건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실수와 반복, 내 선택과 외면, 그리고 누군가의 집요한 집착이었어요. 민혁의 이름은 있지만 그의 감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걸 준비하며 한 방울의 감정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듯. 그 서류는 차가웠고 정리되어 있었고 너무도 현실이었지요. 정식 조사는 아닙니다. 본인께 고발 사실을 고지하고 향후 법적 대응 여부에 따라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기계처럼 설명했고 나는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표정 하나 바꾸지 못한 채 봉투를 접어 손에 쥐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고발장을 내려놓았고
그 순간 거실 전체가 고요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혁이 복수할 거란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정돈되고 조용한 방식으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감정이 아니었고 울분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서류였습니다. 당신은 이런 짓을 했고 나는 이렇게 남겼다. 그 메시지를 너무도 정확하게 담고 있는 냉정한 복수의 기술이었지요. 민혁의 집 문을 두드린 건 오후가 끝나가던 시간대였어요. 햇살은 길게 기울어 있었고 나는 이미 몇 번이고 마음을 고쳐먹은 끝에 배를 눌렀죠. 문이 열렸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분했고 눈빛에는 분노도 반가움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이제 끝내러 왔어요. 말로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땐 이미 민혁의 손이 문을 열어주고 있었고 나는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몸을 조이기 시작했지요. 거실엔 불이 꺼져 있었고 커튼은 반쯤 젖혀 있었으며 테이블엔 반쯤 비워진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혁은 말없이 잔을 하나 더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고 나는 그 잔을 거절하지 못한 채 앉았어요. 우리는 와인을 따라 마시면서도 단 한마디를 하지 않았고 음악도 TV도 바깥 소리도 없는 그 방 안에 단지 두 사람의 호흡만 느릿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 서류 보고도 아무 말 없더라. 민혁이 먼저 말을 꺼냈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잔을 들었습니다. 할 말 없었어요. 어차피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 대답은 솔직했지만 지나치게 건조하게 들렸고 민혁은 잔을 내려놓으며 내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손목을 지나 팔로, 어깨로, 목선을 따라 올라오는 동안 나는 스스로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끝내러 온 거예요. 하지만 말을 마친 순간 우리는 동시에 눈을 마주쳤고 그 눈빛 속에 남은 잔열이 서로를 다시 끌어당기기 시작했지요. 민혁이 먼저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왔고 나는 그대로 소파에 등을 붙인 채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가 내 손목을 천천히 잡고 무릎을 꿇은 다음 이마를 내 허벅지에 살짝 했을 때 나는 그제야 다시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 번만, 아무 말 없이, 오늘까지만. 그가 말했을 땐 이미 내 블라우스 단추는 2개쯤 풀려 있었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를 들어 소파 위로 밀어냈습니다. 그의 손은 내 허리 뒤를 감싸며 속옷의 후크를 풀었고 나는 그 손길이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셔츠가 벗겨지고 그의 손이 복부 옆선을 따라 미끄러지며 손가락이 쇄골 아래를 눌렀을 때 나는 이게 절망인지 구원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요. 그는 나를 소파 위에 눕힌 채 무릎으로 다리를 벌리게 했고 나는 숨을 들이쉬며 벽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귀끝을 스치고 혀가 목선을 따라 미끄러질 때 나는 눈을 감았고 그의 손이 허벅지 안쪽에 닿아올 땐 다시 한번 끝을 향해 빠져드는 자신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햇살은 무표정하게 창틀을 넘었고 커튼은 반쯤 젖혀진 채 흔들림도 없이 고요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날 밤도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날들도 고요히 접혀 서랍 속으로 들어간 기분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는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들었고 메시지함 속 2개의 이름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먼저 민혁. 그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고발장을 보낸 그날 이후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고 나 역시 묻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마지막이었다는 걸 그날 골목에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짧게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다 끝났어요. 나 당신 안 미워하니까. 그 말을 보내는데 오래 걸렸지만 보낸 후엔 숨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나는 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은 재현. 그의 메시지는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이어졌고 짧은 안부, 피곤하다는 말, 보고 싶다는 문장이 단 한 줄 섞여 있었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에게 했던 모든 말이 다른 의미로 들릴까봐 두려웠고 다시 말을 섞는 순간 내가 또다시 같은 곳으로 되돌아갈까봐 무서웠거든요. 핸드폰을 꺼내 탁자 위에 엎어두고 나는 거실 창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살짝 들썩였지만 그 흔들림조차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그제야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였습니다. 다시는 가정의 평화를 내 손으로 깨트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저질렀던 게 아니라 불안을 끌어안았던 거였어요. 이제는 내 욕망이 아니라 내 가족을 지키기로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나를 모릅니다. 내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고 무엇을 덮어둔 채 다시 웃고 있는지도. 그는 오늘도 평소처럼 퇴근했고 식탁 앞에서 물을 따라주며 물었어요. 오늘은 어땠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괜찮았어요. 아주 조용했어요. 그가 내 어깨를 한번 쓰다듬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는 많지만 고백은 하지 않겠어요. 말하지 않아야만 지킬 수 있는 평화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사랑이 아니라 침묵으로 너를 기억할 겁니다. 완벽한 줄만 알았죠. 매일이 평온이라 믿었죠. 그런데 그 평온 속에서 내 안은 텅 비어가고 있었어요. 말 못할 공허 그걸 채운 건 당신도 그 사람도 아니었어요. 두 개의 눈빛, 두 개의 손길, 같은 순간에 나를 갈라놨죠. 욕망인 줄 알았지만 사랑처럼 착각했어요. 두 사람과 동시에 나는 나를 버리고 있었어요. 거울 속 얼굴조차 낯설어지던 밤, 명품 아래 숨겨진 위선이 내 삶을 조용히 부쉈죠. 사랑은 없었고 핑계만 있었어요. 피팅룸의 조명 아래 벗긴 건 옷이 아니라 경계였고, 골목 끝에서 스쳤던 채우는 이성이 아니라 파멸이었어요. 말없이 겹친 숨소리마다 조금씩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다섯 번째 입맞춤, 다섯 번째 후회, 정리하러 간 밤 다시 부서졌죠.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저 도망이었을 뿐이죠. 두 사람과 동시에 나는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죠. 어떤 손도 나를 구하진 않았어요. 고발장은 서류가 되었고 진실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의 눈동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죄를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었으니까 그 모든 기억은 이제 나 혼자만 가져가야 하니까요. 사랑과 동시에 나는 나조차 잃어버렸죠. 욕망으로 열었던 문 안에서 끝내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어요. 그 누구도 몰랐던 진실은 내 입술 안에서만 끝났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웃지도 울지도 않고 대답하겠죠. 나는 침묵으로 너를 기억할